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종의 정렬 하면은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정려자만 정려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여기도 정려자가 있으니까 수정자가 있겠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금전이라든지 동산, 부동산, 모든 것을 망라해가지고 정려자가 수정자에게 정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정자가 그것을 받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때 정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법상의 용어가 정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에서 이 정려인데 이 정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정려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 정려 부분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정려를 했을 경우에 이 정려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정려세를 부과를 하는 경우에 정려일이 있겠죠. 정려일로부터 정려일이 속한 말일에서 3개월 이내에 정려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정려세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납시 의무자는 누구냐 하면은 납시 의무자는 이 수증자가 되겠죠. 이 수증자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사무소에 이 정려를 받은 날로부터 말일이 되는 3개월에 정려세 신고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신고를 하고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정려라는 것은 이 정려라는 개념이 식법상 개념이라는 것보다는 이 정려가 민법상의 개념이에요. 이 정려라는 이 용어 자체가 민법상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일반적인 흐름은 이러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정려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금전이라든지 또 예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 이거 민법상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법상 개념은 이것을 더 확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정려세를 민법상 개념에서 정려라는 이 개념을 이것이 민법상의 정려 개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넓이 나왔다는 겁니다. 더 넓이 난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민법상의 정려의 범위라고 하면은 세법에서는 이걸 더 널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는 이것이 넓혀 나온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을 정려 의제를 한다는 거예요. 정려 의제를 한다는 것이고 이거는 정려 추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제와 추증이 어떻게 다르느냐? 추증을 한자로 하면은
수중은 글자 그대로 확실하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려자가 있고 수중자가 있고 그 자산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정려인데 그것이 명확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려자, 수중자가 명확한 것이 없는데 이 수중자가 갑작스럽게 재산이 늘어났다거나 무슨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많은 자산을 보유했다고 했을 때 그걸 정려로 추중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의심이 들 때 추중을 하겠다라는 그 개념이 추중입니다. 또 어제라는 경우에는 어제는 어떠한 경우냐 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거래가 있었다. 부동산이 이전됐다. 부동산이 이전됐을 때 이것은 타인이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동산이 거래가 됐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양도라고 했을 때, 그것을 사고 팔았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지 않고 정려로 의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명백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를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으로 보면은 매입세액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매입세액이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안 받고 계산서를 받았을 때, 면세 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제라고 합니다. 의제라.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명백하게 A가 분명한데 B로 보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추정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그것은 조사를 하든지 확실하게 뭔가를 밝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내지를 않고 아예 이것을 추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정려세법, 상속세 정려세법, 줄여서 상정세법이라고 해요. 상정세법 상의 정려세의 납세 의무는 이 민법상의 정려 범위에서 정려 의제와 정려 추정이라는 것을 더 확대해가지고 지금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제와 추정이라는 이것이 어떤 조세 회피를 하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규정이 많이 망라한다기보다는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하여야 할 것은 추정 규정 중에 어떤 규정이냐 하면은 추정 규정 중에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정려 추정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려자가 있고 수정자가 있고 그 재산이라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세 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정려 추정, 이것을 이야기하자면은 아들이 예를 들어서 나이가 한 30인데 주택을 예를 들어서 7억짜리를 샀다. 그랬을 때 이것이 정려세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돈을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세무서에서 소명을 해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이 법이 상정세법
이 법이 함정세법 제 45조입니다. 45조 1장에 있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세법상으로 민법상 정려에서 세법이라는 것이 민법상 정려보다 이것을 확대시키는 부분이니까 요걸 어떻습니까? 당초 정려라는 것은 민법상 정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것을 확대시켰단 말입니다. 확대시키니까 결국은 정려 의제와 정려 추정의 규정은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원칙적인 부분에서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원칙적인 부분보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조세를 감면한다. 조세를 감면한다라는 것은 조세를 원래가 부과되어야 되는 것이 원래인데 감면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감면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원래의 감면 이외의 규정보다 될 수 있으면 감면을 축소시킨다기보다는 감면의 규정을 그걸 갖다가 엄격하게 해석을 해줘야 돼.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 정려 의제 규정과 정려 추정의 규정도 엄격하게 해석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세법 45조 1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정리세법을 상정세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정세법 제45조 제45조가 이것이 취득자금 정려 추정입니다. 정려 추정이다. 아까 이 정려 추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죠. 이 재산 취득자금의 정려 추정이다. 요 규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문구를 이야기를 하면 재산 취득자, 이 취득자의 직업이라든지 연령, 소득, 재산 상태, 소득, 이 재산 상태 등 이 취득자의 등으로 볼 때 이러한 취득자의 이런 것을 볼 때 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요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에 취득자금을 정려받은 것으로 추정해요.
추정한다. 이래 해놨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정시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정면 추정이라고는 앞에 이야기를 했죠. 추정. 이거는 실제로 민법상으로는 정려가 아닌데 정려로 과거 정려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 취득자의 지금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 자금을 정려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애매한 말이죠. 처음에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정려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니까 예외적인 규정이긴 이 아까 저게 민법상에서 그걸 확대해가지고 예외적인 규정인데 정려세를 면탈하는 사례가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해놓지 않으면은 정려세를 조세회피 면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어떤 조사자의 어떤 조사 기법이나 이런 것이나 도저히 이것에서 따라가지 못하니까 추정 규정을 뒀는데 이러한 추정 규정을 두니까 이게 또 한편으로는 무분별하게 예외 규정에 대해서 너무 애매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탁 이렇게 말을 해놨다 그죠? 취득자의 지급,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정려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예. 그래서 이 문장에 뭔가 은하표를 제가 딱 통계하는 것은 뭡니까?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뭐냐?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정려세를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이 문장에서 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대통령령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 대통령령이 이게 뭐 시행령 이 대통령령이 시행령 34조입니다. 제 34조다 이 말입니다. 이 34조가 그러니까 상정세법 시행령 34조가 뭐냐면은 이것도 취득자금 등의 이 정려 추정이라고 이렇게 놓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시행령에서 뭐라는 법제 45조 1항 법제 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이제 요 규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시행령이니까 이제 이것을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경우랑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 그러니까 요거란 여기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시행령 제34조다 말이에요. 이것이 요것이 시행령 34조. 그럼 시행령 34조는 당 각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다면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이제 뭐냐면 당 각호에 따라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첫째 요 하나가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 금액이다 이 말입니다.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 금액. 두 번째, 이건 OR을 붙이겠습니다. OR. 또 두 번째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수준과의 이때 말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재산을 처분한 대가. 이 재산 처분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취득가액. 요것이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시행령에서 요것이 뭐냐 요래 나왔다 이 말입니다. 요래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입니다. 이것은 시행령 제34조의 단서 규정입니다. 여기서 단서 규정, 다만이 있으니까 요 규정이 있는데 다만이 있다는 거죠. 입증되지 아니하는 합계, 입증되지 아니하는 합계,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100분의 20과 2억 원 둘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제외한다. 이렇게 해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상정서법 제45조에 민법의 점료와 다른 확대시키는 민법에는 그걸 점료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건 점료로 보지 않는데 이 상정세법에서는 이걸 점료로 추정하겠다라는, 보지 않는다 우리는 추정하겠다. 그건 뭐냐? 그 내용이 취득자의 지금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점유받은 금으로 추정한다. 점유받은 금으로 해서 정리세를 부과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지급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니까 일반적으로 10억짜리를 어떤 사업을 오래 한 사람이라든지 연령이 한 60세 이상이라든지 사업을 오래 한 사람이 10억 정도 취득했다고 이게 해당 없겠죠. 그 앞에 첨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20세 이하라든지 이런 경우는 의심스러운 경우이고 때는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죠. 무조건 이 대통령이 정하는 요 규정에 적용한다고 해서 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 전 단계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전 단계가 제외되면 제외되는 거고, 이게 전 단계가 재산 상태 등을 소득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재산 상태 등으로서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적용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 이 중에서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다 이렇게 적용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요 일부 요 사람에 대해서 뭡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상당히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이게 여기에 적용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요 중에서 요 중에 일부라는 요 일부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가 뭐냐? 당 각호에 따라서, 각호라 그러면 요걸 이야기합니다. 당 각호에 따라서 일정된 금액의 합계액이라는 것은 신고하거나, 보통 우리가 소득세 신고, 가건세 신고라든지 각종 신고가 많죠. 일용 근로자 신고라든지 또 법인세 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 금액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신고를 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한 것이고, 과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세무서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무신고를 했을 때 조사받은 그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또 아니면 신고를 내가 100만 원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200만 원이 됐으면 그거는 2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각종 신고를 함으로써 소득 금액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신고하거나 또 과세받은 상속받은 금액, 또 수증받은 가액이다. 증여받은 가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산의 처분 대가, 그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아니면 그 재산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처분한 대가로 그 재산을 취득한 것이 바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건 요 세 개를 봐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상당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왜? 추정이니까. 방금처럼 민법상의 정죄로 가지고 하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은 없는데, 사실상을 그 소득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추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서 규정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 단서 규정이 뭐냐 하면은, 자, 그럼 이거 재산 취득 자금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 1, 2, 3에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그 재산의 취득 자금의 100분의 20에 미달하거나 2억 원 중에서 미달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이 재산 취득 자금의 80%만 입증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면 10억 이상에 대해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10억을 재산 취득 자금으로 취득했을 때 20%만 해당된다 하니까 8억에 대해서만 내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입증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억에 대해서 내가 재산 취득해주면, 그럼 얼마를 해줘야 되느냐? 20억은 뭡니까? 20억에 대해서는 20%, 100분의 20%가 되면 4억이죠. 그러면 이 4억과 2억 원이 두 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4억과 2억 원 중에서는 둘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2억 원에 대해, 비록 20%가 4억이지만은 2억 원에 대해서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 문구를 가지고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문구를, 요것을 가지고
하나의 실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6억 5천이 되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단 말입니다. 분양, 이 서울입니다. 서울에 6억 5천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첫째, 그 6억 5천짜리 분양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 계약금을 6억 6,500만 원, 6,500만 원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 세 번째는 이게 아파트가 준공이 돼가지고 6억 5천에 돼가지고 6억 5천에 대해서 6,500만 원을 빼니까 얼마입니까? 6억 5천에 6,500만 원을 뺏는 것이 5억 8,500입니까? 그렇습니까? 6억 5천에서 6억 잔금이 5억 8,500입니다. 5억 8,500이죠. 5억 8,500인데 이것을 갖다가 전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 5억 이렇게 됐습니다. 전세 보증.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 6,500만 원.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파트를 6억에 구입해서 계약금 10%, 6,500만 원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주가지고 줬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5억 8,500인데 전세 보증금을 5억 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잔금은 5억 8천인데 전세 보증금하고 이래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무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6억 5천이죠. 여기 6억 5천. 자, 세무서에서 요것에 대해서 방금처럼 증여 추정 요 부분에서 자금 요것을 취득 자금을 입증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입증하라고 하니 자, 사실관계에 대해서 요거는 맞죠. 6억 5천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계약금은 요 6,500만 원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통장에 이어줘가지고 6,500만 원을 계약금을 했으니까 요것을 세무서에서 요것에 대해서 과실을 했다. 과실을 했는데 증여세 과실을 했다. 이건 증여다 해가지고 증여세 과실을 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그래서 6,500만 원의 증여세 과세가 됐으니까 자, 이건 소액 이용을 했다. 그래가 세금 부과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잔금 5억 8,500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 5억. 요거는 확정일자가 받아난 게 있다 이 말입니다. 확정일자 받아난 게. 그래서 세무서도 이것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과세를 했으니까 6,500만 원을 세무서에서 과세를 했으니까 자기들이 인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6,500만 원하고 5억 인정했다. 그러면
여기서 5억 8,500에서 4번째, 네 번째 5억 8,500에서 5억 8,500에서 전세금 5억에 대해서 해주니까 8,500만 원의 소명을 하라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8,500만 원은 이 사람이 2년 동안 건축사 사무실에 다녔다. 건축사 사무실에 근로소득이 8,800만 원이 연말 정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8,800만 원이 요거 세 개를 A, B, C A, B, C가 하니까 여기서 정려세 6,500 아버지가 내한테 준 거 정려세 6,500만 원 오하고 8,800만 원 하니 그러니까 총 소명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니까 B 더하기 C를 하니까 6억 5,300이 되더랍니다. 6억 5,300이 되니 이 6억 5,300이 되니 이거보다 많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여기에 8,800만 원 아닙니까? 여기에 8,800만 원이고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상속 즉 정려가액이 얼마입니까? 상속 정려가액이 6,500만 원이죠. 이 세무서에서 과세가 돼서 또 재산 처분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취득가액이니까 이거 자체가 뭡니까? 전세 보증금이 5억이니까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다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자,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자, 여기서 A 이 계약금 6,500만 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과세를 해놔놓고 자, 이 A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기 못하겠다. 왜 A를 인정을 안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A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이유가 인정을 못하겠다. 6,500만. 그럼 당신들이 과세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과세를 해놔놓고 이거 인정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A가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A를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기본 통칙에 열거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 통칙이라는 것이 법에 있는데 기본 통칙이라는 게 법보다 더 앞서나 기본 통칙이라는 것은 국세청 내부적인 규정 아니냐. 국세청에서 만드는 것이 위에 국회에서 만드는 법보다 우선하노. 그리고 기본 통칙에 열거가 돼. 기본 통칙에도 1, 2, 3, 4가 있는데 거기 5에 보면 위와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기본 통칙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야, 그래서 좋다. 그럼 기본 통칙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8,800만 원, 이거는 그러나 근로소득하고, 이거 뭡니까? 전세 보증금하고 이렇게 합치면 5억 8,800이다. 5억 8,800인 것 같으면은 6억 5천에서 빼면은 한 7천만 원, 한 6천 얼마가 되는데 그 6,500만 원은 6억 5천의 20% 같은 1억 3천 아닙니까?